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주장, 북한의 발표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반에 중대 발표를 통해서 정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사하는 동영상은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중대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 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 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다. 김정은 동지는 세형의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미제바크 추정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사이는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북한의 발표 내용 보면은 김정은이 발사 장면 지켜봤고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이 실현되었다.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동무와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무래도 장 실장님께 여쭤볼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의 중대 발표 들으시고 어떤 평가가 딱 내려지십니까? 대륙간 탄도탄 ICBM의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그런 어떤 발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대로 기술적, 전술적 재원과 특성이 지난 그 7월 달에 2번을 발사했거든요. 그때보다도 사거리라든지 뭐 고도면에서 또 이 속도면에서 더 진일보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얘기했고 우리 군에서도 북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런 점은 일부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북한이 지난 7월 달에 사거리 약 3,720m 가까운 미사일을 쏘았고. 예, 3,720km. 고도로.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약 4,500m까지 올라갔거든요. 4,500km라고 4,500km. 예, 예. 4,500km로 보면은 역대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 중에서 가장 멀리 올라갔고. 예. 이것이 이제 정상 각도로 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3배 정도 곱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대략 한 12,000-13,000km를 날려보낼 수 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어느 지역에도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이 북한 차원에서 어쨌든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발표를 하고 이제 화성 14형에서 15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형상을 봐야지. 이를테면 이제 단 분리가 2단에서 3단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탄두가 좀 바뀐 것인지 엔진의 어떤 그 기술적인 것이 바뀐 것인지 이런 등등은 아마 동영상이나 내일쯤 발표될 걸로 보는 노동신문 등을 분석을 하면은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장광일 전 실장님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장광재 실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태원 실장, 네. 우리 군은 화성 14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의 분석이 조금 머쓱하게 북한은 화성 15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어쨌든 장 실장님 설명하셨지만 지난번 거보다 개량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개량형에 대해 가지고 이게 시리얼 넘버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뭐 북한이 15형이라고 자기들이 붙인 거니까 우리가 뭐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 당국에서도 이제 곧바로 이제 1차적으로 분석한 것이니까 이 제목보다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보거나 또 너무 과장해서 볼 필요는 없겠죠. 예. 이런 경우에 보통 국회 정보위가 긴급하게 열립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어떤 형태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번 발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에 오늘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내용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국정원은 11월 29일 정보위원회에서 오늘 금일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서 보고하였는데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11월 29일 03시 17분에 평남 평성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초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행거리는 약 960km, 최대 고도는 약 4,500km로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은 기존 화성 14형보다 최대 고도,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지금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국정원의 보고 내용은 군 당국의 보고 분석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것 같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아마 군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군의 정보를 더 입수를 해서 분석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 7월 28일 또 그 전에 7월 4일날 발사한 화성 14형보다는 개량형이다. 근데 북한은 그거를 이제 화성 15형이라고 붙였는데 어찌됐든 지난 7월에 북한이 발사한 그 미사일보다는 훨씬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에서 북한이 주장하듯이 우월한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고 고도도 북한 발표는 지금 4,475m, 5km 이렇게 올라갔고 그거를 사거리로 환산하고 53분간 비행을 했기 때문에 최대 13,000km, 결국은 북한에서 미국 워싱턴까지 11,000km 떨어져 있는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것은 과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확보를 했느냐의 문제. 이 문제는 북한은 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미 정보당국, 군사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 12형, 화성 14형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북한이 했는데 말이죠. 지금 이상일 의원이 이야기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윤 실장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제한은 됩니다. 군 당국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국회 국방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진입 기술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의 특징을 보면은 과거 화성 12호 또는 14호가 발표가 됐을 때 아주 그 자신 있게 재진입을 갖다가 성공하였다. 그것도 아주 악조건 하에서 그런 성공을 하였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재진입 기술 자체는 북한으로 봐서는 이미 성공을 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우리 전문가와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은 아직도 재진입 기술에 대한 것은 완벽한 이 미국의 기준, 미국의 대륙간 탄도탄 기술로 볼 때는
완성된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대륙간 탄도탄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의 속도가 마하로 따져서 대략 한 20은 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번에 이제 국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와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는 하였는데, 과연 마하 20 정도를 넘어서 뭐 20에서 한 25 정도의 소위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ICBM 고도와 속도에 충족하는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 감행할 것이다. 두 분도 사실은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떠세요? 간략하게 그동안에 답변해 주시죠. 예. 일본에서도 뭐 보도가 있었고 분석이 있었고 우리도 어제 다 지금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비태세를 어제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북한이 75일 동안 조용히 있었던 것이 결국은 미사일 그것이 화성 15형이든 14형 개량이든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해서 발사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다.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오기 위해서 뭐 소위 완충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태훈 씨도 네, 비슷하고요. 언론 보도 조금 더 보셨죠? 크게 보면은 이 첫 문장이 조선중앙TV 발표 전문이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군사 기술의 이제 뭐 진보보다는 보통 예상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 순방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당대회가 끝나고 그때까지는 북한이 이제 이런 것을 안 할 것이고 그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한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고도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뭐 대화가 됐건 뭐건 그 뒤에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다들 예측을 한 것 같고 북한은 오늘 발표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북한이 오늘 평소보다 텔레비전 방송을 일찍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아마도 이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할 것 같습니다.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정부가 2분 만에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특별한 건 제한이 된다고 하면서도 뭐 보고를 2분 만에 대통령께 보고했을 정도로 발사 즉시 보고한 거죠. 그건 이미 했을 정도로 그 징후나 이런 거는 이미 다 포착을 하고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자산이, 전략 자산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보, 이를테면 이제 영상 정보로 이 이동식 이제 미사일 발사체에 실려서 어딘가에 이동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식별됐을 수가 있고 그 지역에서 이상적인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은 통신량이 증가가 되었다. 이런 등등은 아주 특별한 징후이기 때문에 그 징후를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어제 그저께 정도는 우리 군 당국에서 거의 포착을 하였고 단지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거는 오늘 새벽에 발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계속 가지고 추적을 했다가 추적하자마자 바로 대응을 하고 보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저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희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군이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인가요? 6분 만에 그 대응 사격 훈련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군의 브리핑 내용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은 오늘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 직후에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실제 거리를 적용하고 지상, 해상, 공중 전력에 의해 목표에 동시 탄착되는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도발 시에는 지상, 해상, 공중 전력에 의해 언제든지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고 나면은 우리 군이 이제는 그게 하나의 정형화가 됐어요. 대응 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거. 북한의 그 타격 원점을 타격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말이죠. 공군이 떴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육군의 현무 탄도미사일로만 대응 타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공군이 미리 떠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정확한 시간까지는 그 예측하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대가 대략 새벽 3시, 4시, 5시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중 초계를 하면서 대기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발사 6분 만에 했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준비를 사진에다 갖춰놓지 않으면 저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정보 능력이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에 잘 공조가 되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황을 아주 징후를 잘 포착하였고, 포착된 징후를 갖다가 철저히 끝까지 감시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KF-16이 떴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사전에 미리 떠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뭐 비행기가 한번 떴다가 만약에 또 지나면 다음 비행기가 뜨면 되는 거니까 초계는 24시간 항상 어느 지역에서는 다 초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알아가지고 그걸 떴다라긴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석하기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하여간 그 사전 징후가 포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해공 합동전력이 이번에 처음으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그만큼 원점에 대한 타격을 이 육해공 합동전력으로서 타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군에서 과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우리의 능력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우리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있는데 네. 일단 KF-16이 미리 떠서 대응 타격 훈련에 대비하고 바로 타격 훈련 실시했다는 점, 그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군 당국자, 군 측에서 발사 한 5분 전에 북한이 곧 발사할 것 같으니까 우리 기자들도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의 움직임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 10시 반에 정영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마지막 상황 보고를 하고 아마 밤새 북한을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대비태세를 가동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육해공 3군이 20여 분간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하면서 각각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 한 발씩 3발을 원점 타격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준 거.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대비태세가 과거보다는 훨씬 강화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시 17분에 북한이 발사를 했고요. 2분 뒤에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하고, 3시 24분, 7분이 지났죠.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2차 보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3시 23분에 우리나라 6회 공군 3군 전력이 동시에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했다. 이 내용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보여준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뭔가에 서명하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화성 15형 발사하라, 이렇게 서명하는 내용인데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시험 발사 용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쏴라. 이렇게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옆으로 좀 흘려 쓰는 채고 정자체로 쓰지는 않아요. 김정은이 저렇게 서명하는 모습. 11월 28일이니까 어제 오후나 어젯밤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새벽에 단행, 새벽이라고 하는 시점까지 김정은이 지시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 친필 서명 자체를 우리 군이 확보했을 리는 제가 볼 때 조금 조금 전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그러니까 보도한 비친 거니까. 예. 내용이고, 실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사 직전에 그런 징후가 포착됐다면은 발사 직전
어떤 그 통신 정보라든지 이런 유력한 정보가 입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쏘겠다라고 판단하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준비를 시키지 않았나 이런 판단입니다. 예. 북한이 새벽 3시 17분이면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한국과 미군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7분에 발사를 했고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이 그전에는 평양 순안공항에서도 발사해서 민간 비행기가 뜨는 이런 공항에서도 발사한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에 발사한 지역은 처음 나오는 지역이네요. 평성이라는 곳인데 평양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평성에서는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고 최초의 발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합참의 분석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평양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평성에서 새벽 3시 17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ICBM을 시험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고도 4,5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약 960km를 비행한 후에 일본 앞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평성이라는 곳에서 발사를 했다. 윤태곤 실장도 평성이라는 지역은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딴 데서 들었는데 우리로 치면 신도시의 개념인 것 같아요. 위성도시, 신도시. 과거에는 평성이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없었는데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실험들은 함경북도나 이제 평안도, 자강도 이렇게 북한으로 보면은 깊숙한 후방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보면은 수도권, 평양 가까이로 오는 거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김정은이 자기가 이걸 직접 핸들링한다, 통제하고 지시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럽고 이번에도 보면 숭타오 그 특사가 왔다 갔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 접경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신경 쓰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도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노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긴장이 격화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도발은 미리 예고되었고 사전에 우리 정부에 의해 파악됐습니다.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성원해 주시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어느 대목이라고 보세요? 일단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화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일단 힘의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거는 아마 문제의식을 상당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긴장이 격화돼서, 소위, 불행한 사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거는 맞겠다. 이런 쪽에 상당히 방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에 대한 전면적인 한번 검토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1차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발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늘 썼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부의 행보를 보면 조금 있다가는 바로 또 제재나 압박보다는 또 대화 쪽으로 자꾸 가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한미 간의 이 동맹 관계를 훨씬 강화해서 공조태세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좀 자꾸 동맹이 흐트러지는 모습도 연출했는데 이제 북한이 화성 15형 뭐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다고 하는 이상 정말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 관리는 잘 하면서도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굉장한 압박과 제재 이쪽에 강화를 해야 되겠고 미국과 동맹 관계를 좀 더 굳건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언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서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상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는 장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 반부터 한 20분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단합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며 동향을 예의주시해 오는 등 긴밀하게 공조 중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오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와 한미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각자 추가적인 평가를 하여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협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잘 들으셨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인식의 차이 없이 이번 상황에 대한 파악 정확하게 같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 이렇게 노력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감을 나타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바로 미국의 반응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이 미국 시각으로 보면은 워싱턴 DC 시각으로 보면은 대낮입니다. 한낮이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받았고요. 보고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A missile was launched a little while ago from North Korea.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We have a very serious approach. Nothing changed. We take it very seriously. Yeah, it went higher, frankly, than any previous shot they've taken. It's a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on their part to continue building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threaten everywhere in the world, basically. And in response, the South Koreans have fired some pinpoint missiles out into the water to make certain North Korea understands that they could be taken under fire by our ally. 정원 시장님, 미국 국방장관의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북 정책 바뀔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좀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군사적으로는 어쨌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발사 능력을 갖췄고 거기에 이제 소형화된 핵만 실험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위협을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단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까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레드라인을 얘기하면서 레드라인은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핵을 갖다가 실을 수 있으면 그때가 레드라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문을 보면은 김정은은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기존의 어떤 정부가 갖고 있던 스탠스를 조금 변경을 하든지 실제 북한의 이 미사일 능력과 핵 능력에 대한 레드라인을 재설정하든지 해서 보다 실효적인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우리의 선택지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예.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화를 끌어들이는 이런 내용도 좋지만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도 한미가 같이 공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지의 폭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고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이 제재와 압박에서 사실은 우리도 좀 더 이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북한에 대한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우리가 견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 실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평성이라고 하는 그동안은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던 곳에서 오늘 발사를 했고 새벽에 감행을 했고 네. 이렇게 한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기습적인 발사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취약 시간대를 노렸다고 봅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은 북한은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음이 없다. 그게 우리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다. 과거에는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라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은 동창리라든지 서해안, 예.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에는 뭐 원산 지역에 있는 기대령이라든지 몇 군데가 정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소위 말해서 이동식 발사를 갖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발사할 수가 있게끔 하였고 시간도 지난 7월 28일 발사 시간이 11시 40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벽 3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는 통상 아침 6시부터 한 9시, 10시 그 가장 기상적인 조건이 좋을 때 청명할 때. 네, 그때 예.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제는 언제 어느 때든지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이동식 과시하였고 발사대를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대응과 우리의 대응 수준도 달라져야 되고 감시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관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 시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라도 북한이 실시간으로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중계를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간단하게 여러분께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시작도 하기 전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대표 최고위원, 삼선 의원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회의 시작에 앞서서 상당히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예스럽지 않고 전혀 흥분을 영하고 싸우면 안 돼.
네,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하고 악수를 하려다가 너하고는 악수하면 안 돼. 악수도 안 하고 갑니까? 이 얘기는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밀고 있다는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거겠죠? 네, 그건 분명히 그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김학용 의원도 김성태 의원하고 가까운데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와 김성태 의원이 악수하는데 전임 후임이 악수하는 것 같다. 마치 기정사실화 김성태 새 원내대표 선출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출마를 선언한 분은 한성교 의원 한 분이고요. 이주영 의원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보기엔 출마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이주영 의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자기가 젊었을 때 청주에서 검사 시절 청주지법, 예. 그다음 청주지법 판사 이주영 이때 그 개명하는 문제 가지고 또 신경전을 노출을 했는데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자세히 그렇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예. 이주영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우리 당의 변실에 장애가 되고 당의 이미지에 아주 비호감을 준다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김성태 의원, 김무성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김성태 의원을 미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주영 의원도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이 매우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주영 의원 어제 홍준표 대표의 개명 사실 경위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주영 의원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이주영 의원도 거기에 대응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소식 지금 이상윤 의원께서 전해주셨고요. 그 사이에 SBS 보도국 정치부의 이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이상윤 의원이 전망하듯이 네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출마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네, 지금 보면 이제 어제 최초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게 한선교 의원이고요. 한선교 의원이요? 네, 말씀하셨듯이 뭐 김성태 의원, 또 이주영 의원,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 또 유기준 의원, 또 조경태 의원 이렇게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유기준 의원까지, 조경태 의원까지. 네. 그러면은 뭐 개파를 막 나오고 지금 출마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친박계에서 말이죠. 한성교 의원도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이고, 네. 이주영 의원은 예전에 신박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네. 홍문종 의원도 친박이고, 유기준 의원도 친박이고, 네. 그러면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박, 비박, 그리고 제3지대,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을 들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어제 한성교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는데 친박 의원이잖아요. 예. 사실 친박계 입장에서는 홍 대표가 되게 맞듣자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홍준표 대표가 친박들을 약간 바퀴벌레 이렇게 표현하면서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이끌어내고 이제 친박 정산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친박계에서 이대로 가만둘 수가 없다. 홍 대표가 이제 사당화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성교 의원이 어제 출마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홍 대표가 미는 후보 외에 나머지 후보들과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예,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원내대표 경선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한성교 의원 출마 선언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떤 논리를 내세웠을까요? 계속 모른 척하고 넘기기에는 홍준표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바퀴벌레로 시작을 해서 어제는 암덩어리, 더 나아가서 고름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입에서 고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체하고 말았습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홍준표 대표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주요 당직 그리고 수석 대변인까지 복당파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복당파의 한 사람을 당선시킴으로써 그는 홍준표 개인 사당화에 활용 점정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개인 사당화에 정점을 찍으려고 한다. 네. 김성태 의원을 밀어서 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친박계 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정말 사당화를 하려고 한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수석 대변인도 이제 복당파 장제원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정치보복 특위위원장이라고 되게 당에서 그 미는 특위가 있었는데 그 특위위원장이 바로 이제 또 복당파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요직에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비박 중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앉히면서 좀 이렇게 입지를 굳히려는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친박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태원 시장? 지금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 점입 가경인데 뭐 어느 당이든지 간에 이런 이제 개파간 갈등이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갈등은 독특한 게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원외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내 대표가 자기하고 이제 호흡이 안 맞으면은 되게 곤란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누구나 잘 알다시피 김무성 의원하고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 썩 마뜩찮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친박이 싫은 것보다는 김성태 의원이 마뜩차는 게 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노골적인 게 저는 홍 대표가 그저께인가요? 뭐 내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김성태 의원 겨냥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짐짓 좀 중립적 이미지를 지키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주영 의원을 겨냥한 거였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김성태 의원을 미는 것 같고. 내 이름을 파는 사람이 있다가 그 이름 개명을 얘기한 그렇죠. 거죠. 근데 저는 예. 가깝다라는 식으로 예. 파는 사람이라고 해서 김성태 의원을 말한 줄 알았는데 이주영 의원 겨냥한 예. 거였고, 친박 내지는 뭐 침묵하는 다수라고 할까요? 그분들 입장에도 그럴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성교 이런 식으로 친박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완전 이 당의 미래, 지방선거까지 볼 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양쪽 다 덜 싫은 쪽을 고르는 식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성교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복당파라는 표현 썼죠. 주요 당직의 복당파,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거론됐던 장제원 수석 대변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한성교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은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는 속담이 어울린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못 먹을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리인가? 또 있죠. 수석 대변인직이 당의 화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 우리 복당파가 복당하면 당을 나가겠다는 약속부터 지켜주기를 바란다. 장제원 의원 지금 수석 대변인 사퇴한 거예요, 그러면? 네, 본인은 어쨌든 사퇴한다고 밝혔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제가를 안 한 거군요. 네. 예. 예. 근데 장제원 의원이 저글 보면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말고 내가 정말 수석 대변인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자들한테 정말 열심히 네, 우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변인이 장제원 대변인이 논평을 정말 많이 냅니다. 하루에 8개 정도. 예. 저희가 뭐 거의 논평 머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논평 머신. 네, 논평을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브리핑을 할 때도 자기처럼 좀 열심히 하는 대변인이 어디 있냐, 좀 잘 기사를 많이 써달라 이렇게 굉장히 대변인직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사심 없이 대변인직을 맡아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사당화의 도구로 취급하는 게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퇴까지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윤 의원, 장제원 의원 잘 네, 아시죠? 잘 압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고 장제원 격정적인 성격인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그런 격한 표현 때문에 좀 과한 발언도 나오고 하는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성교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면서 장제원 의원까지 걸고 넘어갔기 때문에 한성교 의원을 겨냥해서 굉장히 과한 이야기를 했죠. 꼴뚜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원내대표 신경전이 굉장히 가열되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칠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정말 좀 멋있는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예.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상당히 격앙해서 수석 대변인 그만두겠다. 한성교 의원 출마 선언 듣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는데 다른 의원들은 언제쯤 출마 선언할까요? 한성교 의원만 출마 선언했는데. 네, 다른 의원들도 이제 차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러닝메이트를 구하는 거거든요. 정책위의장?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위의장을 사실 뭐 어떤 계파 또 어느 지역의 의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표심이 많이 예. 갈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러닝메이트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차차 출마 선언을 이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12일이라고 했죠, 네, 다음 달? 네, 다음 달 12일입니다. 아, 그리고 이세영 기자 나왔으니까 오전에 한병도 새로운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좀 주요 정당 대표들 찾았는데 홍준표 대표도 만났죠? 네. 예, 분위기 어땠어요? 네.
사실 이제 한국당이라고 하면 항상 저희 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전대협 출신의 뭐 그런 어떤 성향을 비판했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가 전대협 출신들에 의해 점령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네, 예. 근데 한명도 정무수석과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잘 화합을 하자고 이런. 예, 한병도 수석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 질문에 좀 대답을 했을 텐데 홍준표 대표하고도 인연이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백브리핑에서는 이제 그런 뭐 언급까지는 하지 예. 않았었고요. 이제 제1야당이니만큼 잘 화합해서 이제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정리하면서 한병도 새 정무수석에게 두 분이 좀 당부할 만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한병도 수석이 17대 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죠? 젊은 분인데 온강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전대협 출신이고 그래서 좀 저분도 좀 너무 이쪽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좌편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은 정말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들은 야당 마인드가 필요하고 야당 의원들은 여당 마인드가 필요해야 소위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접점이 찾아지는데 청와대 역시 국정운영의 제일 중요한 축이니까 야당 의원들의 입장, 야당의 주장, 거기에 또 좋은 정책 이런 걸 좀 최대한 경청을 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정무수석이 열심히 해주는 게 좋겠다. 근데 그동안 정무비서관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야당과의 이 소통 노력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름이 한병도인데 술을 한 병도 못 마셔서 한병도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네. 친화력이 있다는 이제 얘기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술은 못 마시는데 사람이 이제 아주 겸손하고 성품이 온화해가지고 두루두루 적이 없는 편이에요. 한병도 수석이.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한 수석은 대통령 신임도 두터우니까 수석이 됐고 한명숙 전 총리의 이제 특보도 지냈고 여권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 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야당 목소리들을 어쨌든 청와대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좀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병도 수석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만나서 식사한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닌 것 잘 안다. 그동안 경험했다. 열심히 야당 의원들 찾아서 인사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겠다. 그 약속, 그 이야기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